안녕하십니까. 에브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산화질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선 제일 먼저 산화질소가 뭔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산화질소는 말 그대로 그 자연 상태에서는 그냥 기체로 존재하는 아주 단분자예요. 질소 하나, 산소 하나, 이 원자 하나가 서로 공유 결합된 상태인데 자연 상태에서는 기체로 존재하고 우리 체내에서도 존재를 해요. 그리고 실제 우리 실생활에서 보면 우리 자동차 뭐 배기가스, 그러니까 매연가스죠. 거기서도 나오고 뭐 담배 연기 속에도 나오고 많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게 산화질소가 좋다는데 그럼 매연가스도 좋고 담배 연기도 좋다. 이제 이렇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안 좋은 물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화학적으로 보면 아주 단순한 결합인데 이게 이제 그 단분자로 된 기체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디에 이렇게 고정화시키기가 어렵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산화질소를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이 산화질소가 나오느냐는 두 가지 방법이 지금 현재까지 발견이 됐어요. 첫째가 인간 혈관에 있는 내피세포에서 단백질이 분해돼서 나온 그 알기닌을 매개로 해서 생성된다 하는 게 첫 번째 패스웨이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물에 많은 그 질산염을 통해서 질산염의 NO3죠. 그 다음에 우리 체내에서 우리 체내에 있는 그 박테리아들, 미생물들이 얘를 분해해서 NO2로 환원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산성화된 환경에서 얘가 다시 NO로 바뀌는 이런 그 패스웨이가 두 가지가 현재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해할 거는 그 혈액을 통해서 그 신진대사를 그 실행하는 많은 그 지구상의 동물들은 초식동물도 있을 거고 육식동물도 있죠. 그럼 육식동물은 혈관을 통제하고 제어해야 되는데 그 육식동물이 그 혈관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게 바로 이 단백질 베이스, 알기닌을 베이스로 한 거고, 그러면 초식동물들은 단백질 섭취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초식동물들은 이 그 질산염 베이스로 해서 산화질소를 만드는 이 패스웨이를 스스로 진화 과정에서 찾아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잡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다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실제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면 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얻은 산화질소보다도 이 채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산화질소가 더 효율도 높고 빨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산화질소의 체내 역할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뭐 워낙 이 산화질소가 하는 역할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한마디로 설명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첫째가 이제 이걸 기적의 분자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실제 산화질소가 신체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세포 반응에 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인 관여를 해요. 그게 수많은 논문으로 다 밝혀졌기 때문에 이게 진짜 기적 같은 일을 한다. 그리고 얘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에 잠깐 발현되고 나와서 다시 이제 다른 물질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아주 극소량의 아주 짧은 수명을 가진 물질이 우리 체내의 모든 세포 반응에 이렇게 관여한다는 게 너무나 이제 신기한 거죠. 그래서 기적의 분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학술적으로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한 건데 혈관 이완인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산화질소가 발견되기 전에는 분명히 혈관을 이완시키는 뭔가가 있는데 얘가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름을 붙인 게 EDRF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초기의 논문들을 보면 다 EDRF라고 나와요. EDRF가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를 냈더라 이런 논문. 근데 구체적으로 얘가 뭔지는 정확하게 언급을 못했지 그때까지는. 그래서 이 EDRF가 뭔 약자냐면 엔도스리움 derived relaxing factor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피세포에서 유래된 릴렉싱, 이완을 시키는 인자다 하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그 산화질소로 밝혀졌지만 아직도 일부 학자들은 EDRF라는 거를 용어를 써요. 아직도 논문에. 그다음에 이제 뉴로 트랜스미터라고 해서 우리 뇌에도 이게 이제 가스 상태이기 때문에 온 전신을 다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얘를 이렇게 차단시킬 수가 없어, 배리어가. 요 뇌로 통하는 그 BBB 장벽도 산화질소가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뇌 세포에 있는 그 시냅스가 사실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에 그 산화질소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신호 전달, 신경 전달하는 그 물질로도 영 기능을 가진다라고 해서 실제 어떤 알츠하이머나 여기에 이런 쪽에 질환에도 관여되어 있는 거로 이렇게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체내에서 유지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이 논문마다 좀 틀린데 하여간 초단위 이하의 어떤 수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얘가 발현되고 그리고 딴 쪽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른 물질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NO2로 다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NO3로 전환이 돼서 체내에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찰나의 메신저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신저는 얘가 어떤 특별한 기능을 얘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신호를 주고 얘는 사라지는 거예요. 수명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찰나의 메신저라고 불린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별칭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산화질소가 인체 내에서 부족해지면 모든 그 세포 기능 장애가 시작된다라고 봐도 전혀 이거는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얘는 산화질소가 이제 어떻게 발견됐냐? 이게 참 재밌어요. 이 산화질소 발견된 사람분들이 그 미국 그 의학자들인데 3명이 1998년도에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산화질소의 유래는 노벨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요. 참 재미난 얘기인데 노벨이 왜 노벨상을 만들었냐면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다이너마이트 갖고 돈 번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제 철도 사업부터 해서 예전부터 큰 돈을 버는 사람인데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함으로써 더 큰 돈을 벌었죠.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이제 자기가 죽을 때 유산을 이제 이 노벨상 재원으로 이제 남겨놓고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 당시 한참 그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하던 공장에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뭐냐면 첫째가 평소에 그 서양인들은 그 한국 사람들보다 심장 질환이 많잖아요. 평소에 공장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이 협심증 환자가 일부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공장에만 와서 일을 하면 편해지더라. 이상하다. 응?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회사에 오면 자꾸 편두통이 생기더라. 이런 현상들이 계속 관찰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직업병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갔고, 근데 실제 내용적으로 뒤에 다 밝혀진 거지만 산화질소가 협심증에 아주 좋은 물질이라는 건 이제 다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벨상까지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산화질소가 흡입이 돼서 가스가 흡입이 돼서 혈관이 확대돼서 피가 평소보다 잘 돌아가면 이 뇌에 있는 모세혈관에 평소 피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모세혈관의 세포벽에 압이 느껴져서 그 압이 우리 몸에서는 통증을 느끼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편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사하던 사람들이 발단을 이제 찾은 게 뭐냐면, 그거 이상하게 주 원료가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는 주 원료가 니트로글리세린인데 이 글리세린의 뭐가 원인인 것 같다. 근데 그 당시에 니트로글리세린도 있지만 글리세린 계열의 원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글리세린을 보면 글리세린은 이건 인간한테 엄청 무해한 원료거든요. 지금도 화장품 원료, 무슨 관장약 원료, 비누 원료,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그 손발 트고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특히 니트로글리세린을 이제 입술이나 손등에 이런 게 발라줬거든. 근데 이게 달달해요. 그래서 이렇게 빨아먹고 그랬거든. 응? 그러면
같은 글리세린 계열인데 왜 니트로는 폭약의 원료가 될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물질이고 글리세린은 이렇게 안정한가를 보니까 결합구조상에 보니까 여기 자료에서 본 것처럼 요 차이다. 글리세린은 요 수산 OH기가 결합이 돼 있고 이 니트로글리세린은 NO3가 결합이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럼 NO3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NO3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할까? NO3는 채소에 많은 건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NO3가 체내에 들어가서 뭔가 변화를 일으켜서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구나. 라고 추정을 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때부터 이제 막 깊이 있게 들어갔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금방 된 게 아니고 거의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걸 정확하게 기전을 밝혀낸 게. 그래서 그걸 밝혀낸 사람이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더 아이러니는 이 노벨이 심장병으로 죽었거든요. 그 막판에 의사들이 니트로글리세린을 왜 그런지 모르지만 먹으면 심장병이 좋다니까 너 먹을래? 했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거부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6개월에 죽었다는 그런 좀 뭐 후일담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는 이제 공학자니까 화학자니까 이 얘가 니트로글리세린을 화학적으로만 이해한 거지. 이 인체의 대사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고 단지 화학적으로 와 얘는 위험한 독성 물질인데 이걸 내가 왜 먹어? 이렇게 이제 판단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그 병원에 실려가는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 협심증 환자들은 일단 가장 쉽게 처방받는 게 니트로글리세린이에요. 의사들이 급한 대로 우선 이 혀 밑에다가 설화제를 투입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화질소를 발견한 공로로 어느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됐고 그 중에 이 결정적으로 그 규명을 한데 공헌을 한 3명의 학자들 다 미국인입니다. 뮤라드 박사, 이그나로 박사, 푸코도 박사 이 3사람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고요. 그 전에 10년 전 노벨상을 받기 10년 전에 네이처지에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이다. 그 다음에 4년 뒤에 사이언스지에 이제 올해의 분자 그만큼 아주 핫한 그 물질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많은 그 연구적인 바탕을 근거로 해서 이제 10년 뒤에 노벨상이 주어진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